아들 명수 내외와 살림을 합치던 날 저는 이삿짐 트럭 꽁무니를 따라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면서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자. 그림자처럼 조용히 없는 듯이 지내자. 젊은 애들 사는 방식에 괜한 훈수 두지 말고 그저 밥이나 따뜻하게 차려주며 지내자고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텅 빈 집에서 홀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자식 다 키워서 내보내고 나니 집이 어찌나 넓고 적적하던지요. 그러던 차에 명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떠세요? 은미도 좋다고 하고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반갑던지 저는 두말 없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서은미는 멀끔하게 생긴 아이였어요. 처음 인사 올 때도 생글생글 웃는 낯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남은 인생, 아들 효도 받으면서 며느리 재롱 보는 재미로 살 수 있겠다 싶었죠.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뒤에 얼마나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아주 사소한 밥상머리에서부터였습니다. 합가하고 첫 저녁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갖은 나물을 무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모처럼 실력 발휘를 한 셈이죠. 명수는 와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밥 두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은미는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갈비찜 한 점을 깨작거리다 말고 나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써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아가, 이 갈비찜 맛이 좀 어떠니? 내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내가 간을 좀 싱겁게 한다고 했는데도 모르겠다. 은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먹을 만해요. 그 한마디에 제 정성이 그냥 먹을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분위기를 띄워보려 다시 애썼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명수가 워낙 좋아해서 솜씨 좀 부려봤지. 다음엔 너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파스타 같은 거라도 해볼까?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니? 그제야 은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누가 이렇게 짜고 맵게 먹어요? 전부 할머니들이나 좋아하는 반찬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애들 입맛이 저와는 다르다는 것쯤은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나 좋아하는 반찬이라니요. 아들이 옆에서 눈치를 주며 은미야, 왜 그래? 맛있기만 한데.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일부러 싱겁게 하신 거야. 하고 말했지만 은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내가 요즘 애들 입맛을 잘 몰랐나 보다. 내일은 너 좋아하는 걸로 한번 차려볼게. 하고 말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은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더니 웬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맵싸한 마라 향이랑 느끼한 크림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배달 음식을 시킨 거였습니다. 은미는 제가 차린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달 용기를 식탁 위에 늘어놓고는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어른이 수저도 안 났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자 은미는 입안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
우물거리며 대답했어요. 뭐가 심해요? 어머니는 드시고 싶은 거 드셨잖아요. 저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억지로 맛없는 밥상 앞에 앉아서 표정 썩는 것보다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제가 밥투정하는 거 보기 싫으시잖아요. 밥투정이 아니라 예의를 말하는 거잖니.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의미요? 그런 거창한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밥 먹어야 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어머니, 너무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 뻔뻔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수가 서은미,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니 앞에서 말 조심 좀 하라고 했지. 하고 언성을 높였지만 은미는 지지 않고 되받아쳤습니다. 오빠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틀린 말했어? 그럼 오빠가 매일 저녁 나 먹고 싶은 거 사주든가.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큰 소리치면 다야.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식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앉는 자리, 그리고 며느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자리.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렸지만 며느리를 위한 밥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제가 차린 밥에 수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무시는 일상으로 번졌습니다. 은미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제 앞을 10번이고 20번이고 지나다니면서도 단 한 번을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공간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하루는 제가 큰맘 먹고 시장에 나가 예쁜 과일이며 주전부리를 좀 사왔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은미에게 다가가 접시를 내밀었죠. 아가, 이리 좀 와보렴. 시장 갔다가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샤인 머스켓 좀 사왔다. 이거 비싼 거라는데 달고 맛있네. 은미는 제 손에 들린 접시를 흘긋 쳐다보더니 다시 휴대폰으로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이걸 누가 돈 주고 사 먹어요? 다 백화점에서 애플망고 같은 거 사 먹지. 그래도 어미 성의인데 맛이라도 좀 보지 그러니. 됐어요. 그리고 저 약속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은미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민망해진 손으로 과일 접시를 들고 덩그러니 서 있었죠. 한 번은 날이 쌀쌀해져서 시장에서 도톰한 털실내화를 하나 사왔습니다. 아가, 이거 너 신으렴.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발 시릴까봐. 그러자 은미는 실내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 이런 걸 요즘 누가 신어요? 촌스럽게. 제 취향 아니니까 어머니나 신으세요. 아니, 그래도 어미가 너 생각해서 사온 건데. 한번 신어보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좀 서운하구나. 서운해요? 아니, 제가 왜 어머니 기분까지 맞춰드려야 해요? 제 취향도 존중해 주셔야죠. 이런 거 사오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오셔놓고 안 쓴다고 서운해 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그러고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듯한 토끼털이 복스럽게 달린 화려한 슬리퍼를 제 눈앞에서 꺼내 신었습니다. 제 성의는 그렇게 몇 번이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지쳐서 더는 말을 걸지 않게 되었어요. 한 집에 살지만 우리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들 명수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애써 제 아내를 감싸기에 바빴어요. 제가 하루는 조용히 명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명수야, 아무래도 어미가 이 집에 괜히 들어왔나 보다. 새아가가 나 때문에 영 불편해하는 것 같구나.
제 딴에는 아들이 중간에서 지혜롭게 처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그냥 두세요. 은미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속이 상했습니다.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니. 어미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말하는 거지. 너도 어제 봤지 않니?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너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걸. 제 말에 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제가 은미한테 다 들었어요. 뭘 말이냐? 그 애가 또 무슨 말을 하던? 은미가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매일 자기가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뭘 사는지 일일이 감시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힌대요. 어머니 딴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무심하게, 좀 편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시라니요. 숨이 막힌다니요. 며느리가 불편할까 싶어 먼저 말도 걸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제게 그런 억지를 부린 것도 기가 막혔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제게 전하는 아들의 모습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감시? 내가 걔를 뭘 감시했다는 거냐? 밥 먹으라고 한 게 감시니? 발 시릴까봐 실내화 사준 게 감시야? 너는 그 말이 믿어지니? 어머니, 은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자기에겐 간섭으로 느껴진대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귀찮은 손님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등 뒤에서 교묘하게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고, 제 아들은 어리석게도 그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미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여기는 내 아들 집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 가장으로 있는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에게 밀려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어리석은 기대를 품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인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안은 며느리가 어지러 놓은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소파에는 어제 저녁에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발에 채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허리를 굽혀가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식모가 된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편히 쉴 집이니 더럽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한바탕 집안일을 끝내고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방에서 뭉구적거리며 나온 은미가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한참을 그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더군요. 그러다 아이스크림 통 하나를 꺼내 들고는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소파 제 건너편에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윙 하고 냉장고 문 열린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애써 모르는 척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제가 참아 넘긴 것이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하지만 그놈의 냉장고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삐삐 하고 경고음까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아가, 냉장고 문. 은미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은 점점 더 커지고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저것은 습관이고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이 집안의 어른인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 행동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냉장고 문 좀 닫으라고 했다. 그제야 은미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흘겨보며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진짜 좀 시끄러워요. 그거 하나 닫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급하면 어머니가 가서 닫으면 되잖아요. 왜 누워있는 사람을 소리 질러서 시키고 그러세요? 그 말에 참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냐. 제 평생 남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자 소파에 누워있던 은미가 벌떡 일어나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험악하던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버르장머리요? 지금 저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아침부터 청소기 돌려서 잠다 깨우고 사람 숨도 못 쉬게 감시하고 제가 이 집에서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뭐,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줘? 집구석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널 대신해서 치워주는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요.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더러운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한테 관심 좀 끄시라고요. 은미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서 악을 썼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보자꾸나. 하고 제가 팔을 걷어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미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세상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불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제 나이 70입니다. 죽은 제 남편도 제 아비 어미도 제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1년도 채 안 된 저 어린 것이 제 뺨을, 제 얼굴을 후려친 겁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화끈거리는 제 뺨을 감싸 쥔 채 눈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죠. 며느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아니면 제 귀에 눌렸는지 잠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 이 좁은 집구석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숨 막혀 죽겠다고요. 차라리 나가든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그 말을 끝으로 은미는 저를 거칠게 밀치고 자기 방으로 쿵 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그런 감정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저 너머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대신 아주 차갑고 얼음장같이 서늘한 무언가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시작했다. 내가 먼저 이 집안의 법도를, 인간의 도리를 내 손으로 깨부순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더는 너를 내 며느리로, 내 가족으로 대할 이유가 없다. 저는 뺨을 감쌌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며느리가 들어간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자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긴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문 열어라. 싫어요. 당장 나가요. 좋은 말로 할 때 열라고 했다. 싫다니까요. 오빠 오면 다 말할 거야. 어머니가 나 때렸다고 다 말할 거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 가장 크고 튼튼한 공구함에서 망치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망치를 든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망치를 들고 다시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바로 옆 잠금 장치가 있는 부분을 향해 망치를 내리찍었습니다. 쾅! 나무 문짝이 부서지는 파열음과 함께 안에 있던 은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같은 곳을 내리찍었습니다. 쾅! 쾅! 세 번째 내리찍었을 때 박살난 나무 조각들 사이로 잠금 장치가 힘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부서진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구석에 몰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망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아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랬지. 이 집에서 끝장을 보자고. 그래.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꾸나. 은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화장대 위에는 뭐가 그리 많은지 온갖 수입 화장품들이 백화점 매장처럼 진열되어 있었고 장식장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 아이가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을 들이던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서서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내가 전부 없애주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두 손으로 화장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화장대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유리 거울이 박살나는 소리, 수십 개의 화장품 병들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형형색색의 액체와 가루들이 바닥에 쏟아져 뒤섞이고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명은 제게 조금의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화장품 파편들을 무심히 한번 내려다본 뒤 다음 목표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방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 장식장이었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옷을 바꿔 입듯 바꿔 들고 나가던 명품 가방들이 마치 신주단지처럼 모셔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뱀가죽 무늬였고 어떤 것은 유명한 상표의 로고가 가득 박혀 있었죠. 은미는 저것들을 닦고 또 닦으며 마치 자식 다루듯
애지중지했습니다. 제가 그 장식장으로 다가가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은미가 기겁을 하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저것만은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내 뺨을 후려칠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느냐. 그건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다리에 매달려 애원하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유리 장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가방 중 가장 화려해 보이는 것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명수에게 몇 달을 졸라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하나에 수백만 원이라고 했지? 이게 뭐라고? 내 시험이 뺨보다 이게 더 중하더냐? 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부엌에서 들고 왔던 공구함에서 뭐든 잘라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긴 커다란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위날이 번쩍이자 은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거 진짜 비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울부짖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가위로 가방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손잡이까지 쭉 잘라버렸어요. 싹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비싸다던 악어 가죽 가방은 볼품없는 가죽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짜 악어 가죽이라면 이렇게 쉽게 잘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잘린 단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잡한 비닐 코팅 아래로 두꺼운 합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 마라. 시장표랑 똑같이 생겼더구나. 이거 만드는데 10,000원도 안 들었겠다. 제 말에 은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장식장에 있는 가방들을 모조리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자르고 발로 밟고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방들은 힘없이 찢어지고 구겨졌어요. 그중 진짜는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전부 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껍데기였던 겁니다. 은미는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세계가 제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죠. 가방들을 모조리 못쓰게 만들고 나니 이제 방 안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화장대 옆에 놓인 작은 보석함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명수 결혼할 때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나중에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꼭 물려주거라. 하고 신신당부하며 건네주었던 자개로 만든 낡은 보석함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순금 목걸이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했던 쌍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석함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있어야 할 금 붙이는 온데간데 없고 문방구에서나 팔 법한 반짝이는 유리알 목걸이와 플라스틱 귀걸이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품이나 가방 같은 사치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절도이자 우리 집안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보석함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은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안에 있던 건 어디 갔느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묻잖니. 내 아들 것은 어디에 팔아먹고 이깟 껍데기들을 채워놓았느냐고. 저는 은미의 얼굴 앞에 텅 빈 보석함을 던져버렸습니다.
보석함이 바닥에 부딪히며 그 안에 있던 가짜 보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제야 은미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잠깐만 맡기고 나중에 찾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돈? 무슨 돈이 필요해서 집안의 역사가 담긴 물건까지 내다 팔아? 저 가짜 가방들 사느라 그랬느냐? 아니면 내 몸에 걸치는 명품 옷들 사느라 그랬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건 은미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들 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는 거실을 지나 난장판이 된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져 있었어요. 방 안은 마치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었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으며 어머니인 저는 그 앞에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은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오빠, 오빠, 나 좀 봐. 흑흑,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은미는 명수의 바지에 매달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은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은미야, 몸은 괜찮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저를 향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은 제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은 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며느리의 눈물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은미는 아들이라는 가장 큰 방패 뒤에 숨어 저를 정신나간 시어머니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그 아이의 모든 거짓을 깨부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아들 명수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인자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집안을 이토록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겠죠. 명수는 바닥에 흩어진 화장품 파편과 찢어진 가방 조각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저를 향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물건을 이렇게 다 부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아세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녀석의 눈에는 박살난 물건들의 가격표는 보였지만 제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저는 제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네 아내가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었을 뿐이다. 네 아내는 살아있는 내 얼굴을 부쉈고 나는 죽어있는 저것들의 얼굴들을 부쉈다. 너는 저것들의 값이 궁금하더냐? 그럼 나는 내 얼굴 값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자꾸나. 제 말에 명수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게 매달려 울고 있던 은미가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더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손찌검했어. 내가 그걸 막다가 실수로 어머니 얼굴에 손이 닿은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흑흑, 나 무서워, 오빠. 은미는 마치 제가 희대의 악녀라도 되는 것처럼 가녀린 몸을 떨며 명수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 연기력이 어찌나 출중하던지 잠시나마 저도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명수는 다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다시 며느리의 거짓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진실 공방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똑똑히 확인시켜 주마.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옆에 있는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명수와 은미는 제가 뭘 하려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신발장 맨 윗칸 낡은 구두 상자 안에 넣어두었던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은미는 교묘하게 제 말을 비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아들에게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기억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혹시 내가 정말 치매라도 온 게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주 작은 녹음기를 사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제가 하는 말과 듣는 말을 기록해서 밤에 혼자 들어보며 제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방어 기제가 오늘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고 다시 아들 내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조금 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냉장고 문 좀 닫으라고 했다. 아, 진짜 좀 시끄러워요. 그거 하나 닫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 목소리와 은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버르장머리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제가 이 집에서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격해지는 언쟁, 그리고 잠시 후 짝! 녹음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는 실제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명수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은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 이 좁은 집구석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숨 막혀 죽겠다고요. 차라리 나가든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그것은 명백한 폭언이자 이 집에서 나가라는 축객령이었습니다. 모든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미는 더 이상 울지도 변명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난 순간이었죠. 명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며느리의 얼굴과 뺨에 손자국이 남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사람이니? 명수는 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서은미를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나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깊은 배신감만이 서려 있었죠. 어떻게 어머니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실수로. 닥쳐. 명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미는 물론이고 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모든 말이 전부 다 거짓이었구나. 어머니가 널 감시해서 힘들다고? 어머니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거짓말. 전부 다 네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어.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해서. 명수는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제 어머니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겠죠. 아들은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을 부디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다. 제 선택을 받은 아들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안에 더 이상 서은미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명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등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며느리 서은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동아줄이자 유일한 방패였던 남편이 완벽하게 등을 돌려버렸으니까요. 명수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곧 은미에게 내리는 파멸의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은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댈 곳은 이제 단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은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흑흑, 어머니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빨리 좀 와줘, 여기로. 빨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제 부모를 불러 이 난장판에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수가 일어나 은미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제가 눈짓으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오너라. 내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너라는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아들놈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며느리와의 기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인성을 가진 한 인간과 그 인간을 괴물로 키워낸 또 다른 인간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돈댁이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우리 셋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서걱거리는 소리와 은미의 억눌린 흐느낌, 그리고 명수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가장 큰 유리 조각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다가와 제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됐다. 내가 어지른 것이니 내가 치워야지. 다친다. 비켜 있거라. 저는 아들을 밀어내고 묵묵히 바닥을 쓸었습니다. 제 행동에는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행한 정당한 심판이며 그 뒷감당 또한 내 몫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어지러워진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제가 빗질을 하는 동안 은미는 구석에 몰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와 명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마치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죄수처럼요. 딩동, 딩동, 딩동. 현관문 초인종이 마치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소리에 저는 사돈 부부가 도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명수가 굳은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딸이 지금 죽는다고 전화를 했는데 자네는 뭘 하고 있었던 게야? 사돈 어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은미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사돈 부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아들 명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은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도 되는 양, 저를 향해 경멸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사돈 어른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귀한 딸을 이렇게 만든 것이오? 아니, 노인네가 돼서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젊은 애를 이렇게 잡아. 당장 내 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사돈 부부는 이 난장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우는 제 딸의 모습과 그 앞에 서 있는 악독한 시어머니의 모습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안사돈은 은미를 부축해 일으키며 제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우리 애가 시집올 때 해온 혼수를 싹 다 부숴놓으셨네. 사돈, 제정신이세요? 이거 다 물어내실 거냐고요.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에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손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사돈 어른 안사돈, 제 얼굴은 어찌 보이시는지요? 제 말에 사돈 부부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안사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짝 밀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유세해요? 그러게 왜 애를 스트레스 받게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구나. 자신들의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제 딸이 입은 피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딸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 잘못을 덮어주기에 급급한 그런 부모였던 겁니다. 사돈 어른은 아예 제게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자 하니까 어디서 어른 행세야. 당신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됐겠어. 오늘 내가 당신 버르장머리를 아주 고쳐놓고 말 테니. 사돈 어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명수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돈 어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버님, 그 손 놓으시지요. 명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처음으로 처가해 그리고 제 며느리의 세상에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방,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까지 나한테 대들겠다는 게야?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똑똑히 보셨습니까? 명수는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미가 제 아내가 제 어머니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때렸다고요. 이 집의 어른이고 제 어머니인 분을요. 저는 오늘 제 아내가 제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아들의 단호한 말에 사돈 부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이내 다시 교활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우리 은미가 워낙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걸세. 시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행동한 거겠지. 자네가 남편인데 중간에서 잘했어야지.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들은 어떻게든 모든 책임을 제 탓, 그리고 제 아들 탓으로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구박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본 것은 구박이 아니라 어머님의 일방적인 막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오늘 이 집에 오신 이유가 따님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더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명수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죠. 사돈 부부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돈 어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지. 내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랑 여기 부서진 물건과 변호사 시켜서 전부 다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게나.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 두고 보라고. 사돈 부부는 그렇게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는 은미의 팔을 잡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고 나서야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든든하게 막아선 아들의 넓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돈댁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후 저는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걱정하지 마라. 변호사를 쓰든 경찰을 부르든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하마. 제 아들이 저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어서 어머니를 외롭게 해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앞에 서서 모든 바람을 다 막아낼 겁니다. 아들의 듬직한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던지 며칠 뒤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 서은미가 저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와 망가진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 그들은 부서진 가짜 가방과 화장품 값으로 집 한 채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펄펄 뛰었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잘 됐구나. 아주 잘 됐어. 어머니, 뭐가 잘 됐다는 말씀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니까 판을 뒤집을 기회가 온 것이지. 명수야, 혹시 내 딸, 그러니까 네 동생 연락처 알지? 지금 당장 영상 통화 좀 연결해다오. 제 딸, 그러니까 명수의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부터 명품 감정사로 일해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중고 명품 거래 기업체에서 수석 감별사로 일하며 텔레비전 방송에도 몇 번 나갔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실력자로 통했죠. 저는 제 딸의 능력이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명수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제 말뜻을 알아차리고는 동생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딸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오빠도 같이 있네? 그래, 민지야. 엄마가 뭘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다. 지금 잠깐 시간 괜찮겠니? 그럼,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저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은미가 쓰던 물건들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인 너 눈으로 한번 받아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박살난 채 거실 한쪽에 모아두었던 은미의 물건들을 하나씩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옆구리가 뜯겨나간 악어 가죽 가방을 보여주었죠. 화면을 보던 딸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건 볼 것도 없는데? 악어 가죽이 아니라 그냥 소가죽에 무늬만 찍어낸 거네. 저기 로고 박음질 좀 봐. 간격이 제멋대로잖아. 저 정도면 길거리에서 한 10만 원 주면 살 수 있으려나? 저는 다음으로 로고가 가득 박힌 가방에 잘린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어머, 저건 더 심하다. 가죽도 아니고 그냥 비닐이네, 비닐. 저 시사 로고 폰트 좀 봐. 정품이랑 미세하게 굵기가 달라. 저런 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딱 알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쓰레기야, 엄마. 정품은 단 하나도 없어. 저는 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명수에게 말했죠. 명수야, 방금 우리 민지가 한 말 전부 다 녹화했지?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사돈댁 변호사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사돈 부부와 은미가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인상 좋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순순히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겁을 먹고 합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사돈댁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은심 씨, 서은미 씨 측에서 보내신 내용 증명은 잘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협을 가하고 물품을 파손하신 사실은 명백하니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와 파손된 물품 가액 총 1억 원을 배상하시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변호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물품 가액이 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네, 서은미 씨께서 구입하신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보지도 않고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딸과 영상 통화했던 녹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제 딸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그냥 동대문에서 파는 거네. 5만 원도 안 하겠는데? 전부 다 쓰레기야, 엄마. 정품은 단 하나도 없어. 전문가의 정확한 감정평가가 끝나자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부부와 은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들의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제 딸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감정사입니다. 법정에서도 전문가 증인으로 효력이 충분할 겁니다. 사돈댁에서 주장하는 수천만 원짜리 물건들은 사실 만 원짜리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요? 영수증은 진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가짜 물건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이 집안에 들여왔다는 뜻이 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안사돈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 올 때 해온 예물은 진짜야. 그건 어쩔 거야.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자개 보석함이었죠. 이건 말씀이십니까? 사돈, 안사돈. 저는 분명히 제 아들에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순금 목걸이와 쌍가락지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님은 이 금부치들을 어디에 팔아먹고 이런 가짜 가방들로 그 자리를 채워놓은 것인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돈 부부와 은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를 차례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물품 파손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속여서 결혼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제 며느리 서은미와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돈 부부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위자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 아이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과 저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사돈 부부와 은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공격은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하러 왔다가 졸지의 사기꾼 피의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죠. 판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제 선언에 변호사 사무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돈댁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거렸고 사돈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든 거짓이 탄로나고 마지막 기댈 곳이었던 부모마저 궁지에 몰리자 며느리 서은미가 드디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나 사기꾼이고 나 나쁜 년이야. 됐어? 이혼해. 당장 이혼해 줄게. 그러더니 은미는 명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오빠 월급 통장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법적으로 부부 재산은 반으로 나누는 거라며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니들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밥하고 청소하고 고생한가? 위자료라고 생각해. 한 푼도 못 줘.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몰려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의 월급 통장. 그것이 그 아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겠죠. 명수는 그런 은미의 모습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내 월급 통장? 그래, 여기 있어. 너도 한번 봐. 네가 그렇게 탐내던 내 월급 통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봉투 안에서는 수십 장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명수의 지난 1년치 월급 거래 내역서와 각종 대출 상환 내역서였습니다. 명수가 서류 매니 한 장을 집어 은미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봐, 이게 지난달 내 월급 내역이야.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여기 이자와 원금이 전부 빠져나가고 내 손에 남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뿐이더구나. 명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같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무서운 이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대출,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전부 다 네가 내 동의도 없이 내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내 이름으로 받은 것들이지. 안 그래? 은미의 눈이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명수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명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어머니를 오해하고 너만 믿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바보 천치는 아니야. 밑 빠진 독처럼 돈이 계속 사라지는데 내가 의심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아? 사실 명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미의 씀씀이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미를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애써 모른 척하며
혼자 그 빚을 감당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뺨을 맞고 그 모든 진실이 담긴 녹음기를 들은 그날 밤, 명수는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밤새 은미의 서랍과 가방을 뒤져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빚의 증거들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네가 친구들이랑 호텔 가서 먹었다던 그 비싼 빙수, 그게 이 카드론으로 긁은 거였어. 네가 샀다고 나한테 자랑하던 그 명품 옷, 이 대부업체 돈이었고, 심지어 네가 우리 엄마, 내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다고 나한테 타갔던 그 돈까지 전부 다 네 사치품 사는데 들어갔더구나. 명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은미의 거짓된 삶을 조목조목 폭로했습니다. 은미가 SNS에 자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빚으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 아이 스스로도 깨달은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먼저 태도를 바꾼 것은 사돈 부부였습니다.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달려가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이었어? 네가 정말 이 많은 빚을 다 졌다는 게야? 그럼 이 빚은 다 어떡하고? 사돈 부부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걱정보다 저 빚더미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넘어올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돈. 저 빚은 명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명수가 갚아야 할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저 빚더미에 혼자 내버려 둘 생각이 없습니다. 제 말에 사돈 부부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빚을 갚아주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대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서은미를 고소할 겁니다. 사문서 위조, 절도, 그리고 사기. 이 모든 죗값을 법정에서 똑똑히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아마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아들 빚을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겠지요. 제 말이 끝나자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이 빚을 진 사기꾼이 되는 것과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사돈 부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을 테니 제발 고소만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신뢰였습니다. 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내 눈앞에서, 우리 어머니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사돈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은미의 팔을 잡아 끌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돈 부부에게 질질 끌려가는 은미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이제 거대한 빚더미와 사기꾼이라는 주홍 글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뺨에 남았던 뜨거운 통증이 이제는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쫓겨나듯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였던 서은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게 그리고 제 아들 명수에게 도끼 서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먼 나라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처럼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제 온몸의 세포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명수가 그 인사를 받으며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저는 유리창 너머의 세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밖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자동차들은 꼬리를 물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만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아들 명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이나 후련함 같은 감정은 이상하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큰 태풍이 휩쓸고 간 뒤에 무거운 피로감과 허탈함이 차 안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명수는 운전대만 쥔 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꽉 담은 입술과 핸들을 쥔 손등 위로 하얗게 돋아난 힘줄이 그 아이의 복잡한 심경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저 얼굴에서 진짜 웃음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은미의 눈치를 살피고 저와 은미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지쳐있던 얼굴.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아들의 얼굴에는 시원함 대신 깊은 상처와 회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끔찍했던 흔적들이 우리가 떠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채 비스듬히 열려있는 며느리의 방문, 그 너머로 보이는 난장판의 현장.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그 아이가 쓰던 독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악연의 마침표를 찍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있는 듯 했습니다. 명수는 망연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운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명수는 지친 저를 위해 부엌 한 구석에서 겨우 찾아낸 쌀로 흰죽을 쑤었습니다. 우리는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작은 교자상을 펴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반찬도 없는 뜨거운 흰죽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떠먹었습니다. 그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행위이자 서로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막을 깨고 명수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6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제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귀에 거슬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나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명수 씨 되시죠? 서은미 씨 남편분.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제 아내 아닙니다. 명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비웃음이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신가. 이혼하셨나 봐? 그런데 말이야, 서류상으로 남남이 된다고 해서 같이 살던 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집사람 빚은 남편이 갚는 게 당연한 이치고 그게
우리나라 전통 미풍양속 아니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용건건만 간단히 하시죠. 용건건은 간단해. 우리 은미 씨가 우리 회사에서 돈을 좀 빌렸었거든. 액수가 좀 돼. 그 돈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은미 씨가 전화를 안 받네? 그래서 남편분한테 먼저 예의상 연락드린 거야. 조만간 얼굴 한번 봅시다. 차 마시면서 좋게 좋게 이야기 풀어보자고.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통화음 소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불길한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명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서은미가 남기고 간 것은 비단 상처와 배신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것도 모자라 우리 모자의 삶까지 끌어들이려는 악마의 그림자를 이 집에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낌새에 저와 명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서은미가 남기고 간 짐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대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를 또 다른 위협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이었습니다. 옷가지와 화장품 더미를 치우고 서랍장 깊숙한 곳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명수가 서랍 맨 아래 낡은 잡지들 밑에 깔려있던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조잡한 종이에 빨간색 인주로 대부 계약서라고 찍혀 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돈을 말도 안 되는 이율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절망에 빠뜨린 것은 계약서 맨 아래에 있는 연대보증인 서명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어설픈 글씨체였지만 명백히 제 아들 김명수의 이름 석자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서명과 도장은 은미가 몰래 위조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명수는 계약서를 쥔 채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빼앗아 들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미는 단순히 빚을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자를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작정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명수는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초인종은 끈질기게 그리고 점점 더 거칠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멎더니 이번에는 현관문을 쿵, 쿵 하고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나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명수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좋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이러면 우리도 아주 섭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평화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문 밖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는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 우리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평화롭던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은 우리의 일상을 좀먹는 독버섯처럼
집요하고 악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협박 전화는 기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섬뜩한 웃음소리만 들려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우리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붉은색 레커로 돈 갚아라, 김명수 같은 끔찍한 문구를 휘갈겨 놓기도 했고, 심지어는 누군가 밤중에 술에 취한 척 우리 집 현관문 도어록을 부술듯이 걷어차고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십수년 만에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지옥처럼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심장이 쿵쾅거렸고, 현관문 초인종 소리는 이제 제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수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저를 보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굳은 결의와 저 불법적인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아들은 공포에 떠는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저것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믿는 하찮은 벌레들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의 방패가 되어드릴 겁니다. 저것들이 어머니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들은 그날 바로 행동으로 자신의 결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낡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외부 충격과 해킹에 모두 견딜 수 있다는 최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 천장에는 24시간 모든 것을 녹화할 수 있는 고화질 CCTV까지 직접 설치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이 집 앞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혼자 시장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봐야 할 때는 퇴근 후에 반드시 저와 함께 동행했고, 제가 병원에 가야 할 때는 회사에 반차까지 내가며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들은 문자 그대로 제 앞을 막아선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제 아들이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마치 전쟁터에 나선 군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가 그 못된 며느리를 집안에 들인 탓인 것만 같아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랄함은 우리의 방어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집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장소를 다음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로 명수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이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명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상사와 동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대여섯 명이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로비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확성기까지 꺼내 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김명수 부장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시켜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떼먹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여러분의 동료이자 이 회사의 간부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이 회사의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외침은 회사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로비를 지나던 수백 명의 직원들과 회사에 방문한 외부 손님들까지 모두가 그 광경을 경악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명수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회사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리 준비해 온 유인물을 로비에 있던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렸습니다. 유인물에는 명수의 얼굴 사진과 함께 악덕 채무자, 사기꾼 부부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들을 상대로 똑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었으니까요.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회사 임원까지 내려오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란은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경찰서로 연행되면서까지 명수를 향해 오늘 일은 예고편일 뿐이야. 두고 봐. 라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잿빛이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그저 말없이 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잠시 후 명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서요. 개인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서은미라는 악마가 남기고 간 그림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한 것을 넘어 이제 제 아들의 인생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불법적이고 악랄한 벌레들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박멸시켜버려야 한다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대기 발령.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한 직장인의 인생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아들의 망가진 등을 바라보며 저는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저 악마 같은 사채업자들에게 법과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는 가장 먼저 제 딸 민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지는 모든 자초지종을 듣더니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히려 기회일지도 몰라. 그놈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불법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어. 우리가 그 증거들을 모아서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해. 그날 밤 저와 명수 그리고 스피커폰 너머의 민지까지 우리 세 식구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반격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는 아는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해 사채업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채권 추심이 아닌
명백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하며 협박과 명예훼손까지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오빠, 그놈들이 다시 연락해 오면 최대한 불쌍하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연기해야 해. 돈을 갚을 테니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덫으로 만드는 거야. 민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덫을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망설였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그리고 저와 동생의 응원에 힘입어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명수는 사채업자들의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정말 감쪽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남자의 떨리고 처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접니다. 김명수. 제가 졌습니다. 돈 갚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어머니만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진작 이랬으면 서로 편했잖아. 그래서 돈은 준비됐고? 네. 집사람 몰래, 어머니 몰래 아주 오래전부터 모아둔 비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큰돈이라 집에서 거래하기는 좀 그렇고 내일 저녁 6시에 은행 앞 현금 인출기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아들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옆에서 듣는 제 가슴이 다 철렁할 정도였습니다. 사채업자는 아들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 듯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협박 전화 녹취록, 현관문에 붙었던 경고장 사진, 회사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방금 통화한 내용까지 제출하며 불법 채권 추심과 공갈 협박 혐의로 그들을 정식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의 함정 수사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다음 날 저녁, 저는 집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돈가방처럼 보이도록 두툼하게 신문지를 채워 넣은 서류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인 은행 앞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 주변에는 손님이나 행인으로 위장한 사복 경찰들이 이미 곳곳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되자 익숙한 얼굴의 남자 2명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명수에게 다가와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가져왔나? 명수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열어 신문지로 채워진 위쪽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명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런데 말이야, 이걸로는 원금도 안 되는 거 알지? 이자는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테니 앞으로도 오늘처럼 얌전히 협조하라고. 알았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돈가방을 손에 쥐고 명백한 협박 발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불법 채권 추심 및 공갈 협박 혐의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사채업자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법 위에 군림하는 듯 보였던 그들의 오만하고 괴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법의 심판 앞에 무력하게 끌려가는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똑똑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그들의 죄를 입증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명수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민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끝났어. 그 세 글자에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사라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 명수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지독한 피로와 안도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폭풍을 잠재운 자의 굳건한 자신감이 그 얼굴에 뒤섞여 있었죠.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필요도, 현관문 밖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하고 소중한 것인지 저는 그날 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양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라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아들이 사직서를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니, 명수야. 왜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냐? 명수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제가 시작한 일을 제 손으로 매듭 지으러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지요. 아들이 집을 나선 뒤 저는 가슴을 졸이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흐르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 로비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팀장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서은미라는 악연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수는 나중에야 그날의 이야기를 제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상사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고 해요. 서은미와의 이혼 과정, 명의를 도용당한 사채 문제, 그리고 어젯밤 경찰과 함께 불법 사채 조직을 검거한 일까지. 명수는 그 어떤 변명이나 읍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큰 누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사의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상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명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명수는 비서실의 안내를 받아 평소에는 얼굴 한번 뵙기 힘든 회사의 가장 높은 임원실로 불려갔습니다. 명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정말 해고당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고 해요. 임원실의 두꺼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자하지만
위험 있는 표정의 임원과 조금 전 면담했던 상사, 그리고 인사팀장까지 모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들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높은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뜻밖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김명수 부장, 미안하네. 명수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엇을? 임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명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사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일세. 자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동안 회사는 자네를 믿고 보호해주기는커녕 대기 발령이라는 무책임한 조치로 자네를 더 큰 위기로 내몰았어. 오늘 아침 경찰서에서 우리 회사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네. 김명수 부장이 불법 사채 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용감한 시민이라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이야.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네. 임원은 인사팀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수에게 정식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기 발령 조치는 오늘부로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부장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임원은 명수에게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둔 것이 아주 자랑스럽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낸 자네의 용기와 책임감은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야.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떳떳하게 자네의 자리로 돌아가게. 자네의 동료들이 모두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날 오후 명수는 자신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아들이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동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 박수 소리 하나가 명수의 마음에 남았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었다고 해요. 명수는 동료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화위복.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명수는 직장에서의 신뢰와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한 것을 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제가 결혼식 날 보았던 그 표정보다도 훨씬 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그동안 묵혀두었던 가장 좋은 술을 한 병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늙은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은 듯한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접니다. 음미애비 되는 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 무서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의 보증인으로 김서방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도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참을 오열하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귀한되게 아드님 인생을 망치고 김 여사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변명도 책임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저는 그 울음 섞인 사죄를 묵묵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지요. 이제 그만 우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사돈댁과의 길고 길었던 악연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용서나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었죠.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정리되고 나서야 저와 명수는 비로소 진짜 대청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지난 시간의 아픈 기억들도 함께 털어냈습니다. 텅 비어버린 며느리의 방을 보며 우리는 더 이상 아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어머니인 저의 새로운 인생을 채워 넣을 깨끗하고 소중한 빈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폭풍이 완벽하게 지나가고 우리 집에는 마치 거짓말처럼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집안은 제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명수는 예전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그 표정은 훨씬 더 깊고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거나 서로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지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수는 약속대로 주말을 이용해 텅 비었던 그 방을 완벽하게 저만의 서재로 꾸며주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소년처럼 들뜬 얼굴로 제게 어울릴 만한 가구들을 직접 고르고 배치하고 조립했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는 제가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꽂을 수 있는 커다란 책장이 들어섰고 창가에는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할 수 있는 푹신한 안락의자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에는 제가 언제든 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튼튼하고 넓은 원목 책상이 자리를 잡았죠.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메뉴는 당연히 갈비찜이었습니다. 한때 우리 집안의 모든 불행과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아픈 기억을 억지로 덮어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우리 모자의 용기와 지혜를 축하하기 위한 당당하고 기쁜 승리의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에 갔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제 얼굴이 환해졌다며 덕담을 건넸고 저는 가장 좋은 갈빗대를 넉넉하게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마치 중요한 제사를 준비하듯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기의 핏물을 빼고 기름기를 걷어내고 가장 좋은 재료들로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갈비찜이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와 집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는 제게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행복한 날들을 예고하는 기분 좋은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저처럼 이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한번 마주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장 부드럽고 살이 실하게 붙은 갈빗대 하나를 집어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맛보듯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한참을 음미하던 아들이 마침내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내 입맛에 맞으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냥 맛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 함께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갈비찜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는지 이 고기 한 점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제가 아껴두었던 작은 술병과 술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제 잔에 먼저 맑은 술을 가득 채우고 자신의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들어 제게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 못난 아들, 사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어머니를 외롭게 해드렸던 지난 시간들을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평생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아들이자 이 집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게 어머니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제가 평생 봐왔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제 앞에 놓인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있어. 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는 말없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고 맑게 부딪히는 술잔 소리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명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서 고무장갑을 벗겨내고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편히 쉬고 계세요. 아들은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넓은 등 뒤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후식으로 과일을 내오기 위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배를 한 접시 꺼내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그 기분 좋은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제 마음에 깊은 평화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소음의 시작이었던 저 냉장고 문이 이제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이 열려 있을까 걱정하며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그로 인해 누군가와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닫힌 냉장고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우리 집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하고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편안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제 서재를 바라보았죠. 모든 것이 고요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세상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만이 보석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행복을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요.